금요일 밤 9시 반. 거실에 불을 끄고 아내와 나란히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서는 갓 튀겨낸 노란 치킨이 바삭거리는 소리를 내며 김을 모락모락 피워 올리고 있었죠. 아내가 슬며시 제 눈치를 보더니 충전 중이던 제 스마트폰을 가리키며 묻습니다. 여보, 우리도 오랜만에 저거 한 마리 시켜 먹을까? 저는 대답 대신 스마트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배달 앱을 켜고 장바구니에 치킨 한 마리를 담았죠. 배달비까지 합치니 28,000원. 결제 버튼을 누르려던 제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몇 초 전까지 입안에 고였던 침이 바짝 마르고 가슴 한 구석이 답답해져 왔습니다. 그냥 냉동실에 남은 만두나 구워 먹자. 요새 치킨 값이 너무 올랐네. 제가 앱을 끄고 휴대폰을 뒤집어 놓자 아내는 짧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67살. 30년 넘게 대기업에서 부장 소리 들으며 앞만 보고 달려온 저입니다. 지금 제 통장에는 비상금으로 남겨둔 1억 원이 있고 매달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을 합쳐 200만 원이 꼬박꼬박 들어옵니다. 남들이 보면 그 정도면 성공한 노후네라고 부러워할 만한 수치죠. 그런데 말입니다. 왜 저는 28,000원짜리 치킨 한 마리에 비겁한 남편이 되어야 했을까요? 왜 우리 부부는 1억 원이라는 거금을 손에 쥐고도 길거리 폐지, 줍는 노인들보다 더 치열하게 푼돈을 아끼며 살고 있을까요? 여러분도 혹시 은퇴를 앞두고 계신가요? 아니면 이미 저처럼 연금을 받으며 노후를 보내고 계신가요? 통장에 1억 원만 있으면 연금 200만 원만 나오면 충분하겠지라고 생각하시나요? 만약 그렇게 믿고 계신다면 오늘 제 이야기는 당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경고장이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저는 뼈아픈 고백을 하려 합니다. 연금 200만 원을 받는 제 통장에서 한 달에 제가 진짜 내 돈으로 손에 쥐는 돈은 사실 50만 원도 안 됐습니다. 1억 원이라는 든든한 보험을 가지고도 저는 왜 돈이 있는데 가난해지는 병에 걸려버린 걸까요? 우리를 가난하게 만든 건 단순히 물가가 올라서도 아니고 자식이 속을 썩여서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평생 믿어온 노후 준비의 상식이 처절하게 박살났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비참한 현실 뒤에 숨겨진 노후를 무너뜨리는 진짜 정체인 이것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제 인생이 여기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얻게 될까요? 아니면 이대로 저수지 밑바닥처럼 차가운 빈곤의 늪으로 가라앉게 될까요? 성공한 노후와 처참하게 무너진 노후의 차이, 그 한 끗 차이의 진실이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혹시 여러분의 통장도 지금 저처럼 소리 없이 새어나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치킨 한 마리에 자존심을 버려야 했던 그날 밤의 진실을 모두 담았습니다. 35년이었습니다. 새벽 5시 반에 일어나 지옥철을 타고 강남 한복판으로 출근하던 그 지겨운 일상이 끝나는 날이었죠. 동료들이 챙겨준 황금색 퇴직 기념 소장과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라는 짧은 문구의 화환들. 사무실 책상을 정리하고 나오는데 시원섭섭하다는 말로는 다 표현 못할 묘한 해방감이 밀려왔습니다. 무엇보다 저를 든든하게 했던 건 퇴직금과 그동안 모아둔 돈을 정산하고 남은 현금 1억 원이었습니다. 대출 다 갚은 경기도권에 25평 아파트 한 채가 있고 통장에는 언제든 쓸 수 있는 1억 원이 꽂혀 있었죠. 거기에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합치면 매달 200만 원이 들어오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여보, 그동안 고생 많았어. 이제 우리도 남들처럼 좀 즐기면서 살자. 퇴직한 첫 주말, 저는 아내를 데리고 평소 눈여겨보던 한정식집에 갔습니다. 1인당 5만 원이 넘는 비싼 코스 요리였지만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통장에 있는 1억 원이 저에게는 세상 어떤 풍파도 막아줄 거대한 성벽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제가 대한민국 상위 20% 안에는 드는 노후 준비생인 줄 알았습니다. 매달 200만 원이면 우리 부부 둘이서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 없을 거라 믿었죠. 아니, 오히려 돈이 남아서 매년 해외여행이라도 한 번씩 다녀올 수 있을 거라며 들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아주 위험하고도 달콤한 착각이었습니다. 1억이라는 숫자가 주는 안도감은 제 현실 감각을 마비시키는 마취제였던 셈입니다. 퇴직 후 딱 한 달간 누렸던 그 평온함이
제 인생 마지막 호사였다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퇴직 후 2달째 되던 날 처음으로 연금 200만 원이 통장에 찍혔습니다. 받기 후 연금 200만 원, 직장 생활할 때 받던 월급의 반 토막도 안 되는 금액이었지만 그래도 내 손으로 일하지 않고 받는 돈이라 기분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은 딱 3일 만에 경악으로 바뀌었습니다. 연금이 입금되자마자 스마트폰에 알림음이 쉴 새 없이 울려대더군요. 아파트 관리비 28만 원, 통신비와 인터넷 결합 상품 15만 원, 자동차 보험료 할부금 12만 원, 여기에 보장성 보험료와 실손 보험료로 35만 원이 썰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아니, 뭐 산 것도 없는데 벌써 90만 원이 넘게 나갔어? 가계부를 들여다보던 아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은퇴했다고 여기저기서 연락 오는 동창회비와 경조사비, 한 번 나갈 때마다 5만 원, 10만 원씩 봉투를 채우다 보니 연금이 들어온 지 일주일도 안 되어 통장 잔고는 30만 원대로 내려앉았습니다. 알고 보니 우리 부부가 숨만 쉬어도 나가는 고정비라는 녀석의 정체가 무시무시했습니다. 직장 다닐 때는 회사에서 지원해주거나 월급이 많아서 미처 몰랐던 지출들이었죠. 매달 200만 원이 들어오니 풍족할 거라던 제 계산기는 첫 달부터 붉은색 마이너스를 그려내기 시작했습니다. 부족한 돈은 자연스럽게 통장에 있는 1억 원에서 야금야금 빼쓰게 되었습니다. 이번 달만 조금 쓰고 다음 달에 아끼면 되지라는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번 구멍난 둑은 쉽게 메워지지 않았습니다. 1억 원이라는 든든한 보험이 있으니 절박함이 없었던 것이 제 노후를 망치는 첫 번째 단추였습니다. 예상과 완전히 달랐던 은퇴 생활 3달째. 저는 여전히 그래도 1억 원이 있는데 무슨 걱정이야라며 애써 평온한 척했습니다. 하지만 1억이라는 돈은 생각보다 힘이 없었습니다. 매달 50만 원, 100만 원씩 야금야금 생활비로 축내다 보니 1억 원이 9,800만 원으로 다시 9,500만 원으로 줄어드는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졌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우편함에 꽂힌 하얀 봉투 하나가 제 심장을 철렁하게 만들었습니다. 평소 보던 공과금 고지서와는 느낌이 달랐습니다. 봉투 겉면에 적힌 건강보험공단이라는 글자를 보는 순간 묘한 불안감이 뒷덜미를 스쳤습니다. 여보, 이거 건보료 고지서 같은데? 우리가 낼 게 있나? 당신 피부양자로 올렸잖아. 아내의 물음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 있게 봉투를 뜯었습니다. 직장에서 퇴직하면 당연히 직장 생활하는 아들 녀석 밑으로 피부양자 등록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 건보료 한 푼 안 내도 된다고 주변에서 다들 그랬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봉투 안에서 나온 종이에는 제가 상상도 못했던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제 이름 석자 옆에 선명하게 찍힌 금액 32만 4,500원. 단순한 안내문이 아니라 당장 이번 달부터 내야 할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납부 고지서였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연금이 200만 원인데 거기서 30만 원이 넘는 돈을 세금처럼 내야 한다니요. 이게 잘못 온 거겠지 싶어 눈을 비비고 3번을 다시 확인했지만 숫자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알고 계셨나요? 집 한 채 있고 통장에 돈 좀 있다고 피부양자에서 탈락할 수 있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그 탈락의 기준이 제가 그토록 믿었던 통장의 1억 원과 연금 때문이었다는 걸 그때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 고지서는 앞으로 닥칠 거대한 쓰나미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1억 원을 쥐고도 치킨 한 마리 못 사 먹는 비참한 현실로 가는 첫 번째 설계된 덫에 걸린 것이었죠. 과연 이 32만 원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저는 왜 아들의 피부양자에서 자격을 박탈당해야만 했을까요? 본격적인 노후 잔혹사는 바로 이 고지서 한 장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32만 4,500원. 고지서에 찍힌 그 숫자가 제 눈을 찔러댔습니다. 아침 일찍 서둘러 집 근처 건강보험공단 지사를 찾았습니다. 잘못된 게 분명하다고, 평생 직장 생활하며 세금 한 번 안 밀린 사람에게 이럴 순 없다고 따지고 싶었죠. 저기요, 제가 이번에 퇴직을 했는데 고지서가 너무 많이 나와서요. 아들 밑으로 피부양자 등록이 안 된 건가요? 제 질문에 창구 직원은 무표정한 얼굴로 모니터를 두드렸습니다. 몇 초간의 정적이 흐른 뒤
직원이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동정심도 미안함도 없었습니다. 그저 매일 수십 번씩 반복하는 일을 처리하는 기계적인 목소리가 돌아왔죠. 아드님 피부양자 요건에서 탈락하셨네요. 현재 박기호님 명의의 아파트, 공시지가랑 통장 이자, 소득, 그리고 연금 수령액을 합산해 보니까 소득 요건을 초과하셨어요. 지금부터는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를 내셔야 합니다.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파트 한 채 있는 게 죄인가 싶어 울화가 치밀었죠. 알고 보니 제가 그토록 든든하게 믿었던 통장의 1억 원과 매달 나오는 200만 원의 연금이 저를 아들의 피부양자에서 밀어낸 주범이었습니다. 아니, 내가 지금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노후 자금으로 겨우 버티는 건데 32만 원이라니요? 이거 너무 가혹한 거 아닙니까? 제 항변에도 직원은 차분하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지역가입자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에도 점수를 매겨서 보험료를 산정한다더군요. 살고 있는 집의 공시지가가 높고 연간 소득 인정액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은 칼같이 박탈된다는 겁니다. 공단을 나오는데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32만 원이면 1년에 400만 원 가까운 돈입니다. 연금 한 달치가 넘는 돈이 아무런 서비스도 받지 못한 채 그냥 공중으로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정보의 부재가 불러온 첫 번째 대가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식탁에 앉았습니다. 아내와 함께 통장 앱을 켜고 다시 한번 꼼꼼하게 장부를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죠. 매달 들어오는 200만 원. 퇴직 전에는 이 돈이면 우리 부부 둘이서 풍족하진 않아도 우아하게 살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숫자를 적어 내려갈수록 우리 부부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갔습니다. 우선 방금 확인한 건강보험료 32만 원. 아파트 관리비는 계절마다 다르지만 평균 28만 원. 전기료와 수도세, 도시가스비를 합치면 여기서 이미 60만 원이 증발합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나이가 드니 여기저기 고장나는 몸뚱이 때문에 매달 정기적으로 나가는 약값과 병원비가 15만 원. 직장 다닐 때부터 들어두었던 실손보험과 암보험료가 2명 합쳐 35만 원. 거기에 휴대폰 요금과 인터넷, TV 시청료까지 15만 원이 더해졌습니다. 여보, 벌써 125만 원이야. 우리 아직 밥 한 끼도 안 먹었잖아. 아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랬습니다. 식비는커녕 생필품 하나 사지 않았는데 200만 원 중 125만 원이 이미 제 주머니를 떠난 상태였습니다. 남은 돈은 단돈 75만 원. 여기에 자동차 세금과 보험료, 기름값을 포함한 유지비 15만 원을 빼고 나면 우리 부부가 한 달 동안 먹고 입고 생활하는 데 쓸 수 있는 돈은 고작 60만 원뿐이었습니다. 하루로 치면 단돈 2만 원. 이게 바로 연금 200만 원의 실체였습니다. 숫자상으로는 200만 원이라는 거금이 입금되지만 실제로는 각종 기관과 기업들이 빨대를 꽂고 제 돈을 빼가는 통로 역할만 하고 있었던 겁니다. 직장인 시절 월급날에 느꼈던 퍼가요의 공포가 은퇴 후에는 생존의 공포로 바뀌어 돌아왔습니다. 막상 해보니까요. 생활비 60만 원으로 산다는 건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아무리 마트 세일 기간에만 장을 보고 외식을 끊어도 예기치 못한 복병이 항상 숨어 있었거든요. 바로 경조사비였습니다. 은퇴하면 인간관계가 정리된다고들 하지만 30년 넘게 쌓아온 인연들이 그렇게 쉽게 끊어지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퇴직 소식을 듣고 더 자주 연락해오는 동료들, 조카들의 결혼식, 지인 부모님의 부고 소식. 이런 연락이 올 때마다 제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기호야, 이번에 우리 둘째 결혼하는 거 알지? 꼭 와라. 오랜 친구의 전화를 끊고 나면 반가움보다 봉투에 얼마를 넣어야 하나라는 고민이 먼저 앞섰습니다. 체면상 5만 원을 넣자니 욕먹을 것 같고 10만 원을 넣자니 이번 주 생활비가 반토막이 납니다. 현직에 있을 때는 10만 원쯤이야 대수롭지 않게 냈지만 지금 저에게 10만 원은 우리 부부의 일주일치 식비를 포기해야 하는 큰 돈이었습니다. 나중에는 친구들의 전화 벨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어떤 날은 아예 전화를 못 본 척 넘기기도 했죠. 그럴 때마다 몰려오는 자괴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평생을 어떻게 살았는데
고작 10만 원에 벌벌 떠는 사람이 됐나 싶어 밤잠을 설치기도 했습니다. 결국 부족한 생활비와 경조사비는 통장에 든 1억 원에서 조금씩 꺼내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1억 원. 제 노후의 최후 보루였던 그 돈이 첫 해에만 벌써 1,200만 원이 사라졌습니다. 연금이 200만 원이나 나오는데도 매달 100만 원씩 적자가 나고 있었던 겁니다. 돈이 있는데도 가난해지는 이 기이한 병은 제 자존심부터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1억 원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 부부의 노후는 더 빠르게 무너져 내릴 거라는 사실을 말이죠. 혹시 여러분도 저처럼 현금의 액수만 믿고 안심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진짜 문제는 통장의 잔고가 아니라 내 의지와 상관없이 빠져나가는 그 무시무시한 고정비의 구멍이었습니다. 과연 저는 이 구멍을 메울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통장에 1억 원이 바닥날 때까지 이 비참한 줄타기를 계속했을까요? 제가 왜 그토록 아꼈던 1억 원이 오히려 제 목을 죄는 밧줄이 되었는지 그 충격적인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장 잔고 9,800만 원. 퇴직할 때 1억 원을 채워 넣었던 통장 앞자리가 9로 바뀌던 날, 저는 밤잠을 설쳤습니다. 누군가는 고작 200만 원 쓴 것 가지고 유난이라고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에게 그 1억 원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30년의 세월을 버텨줄 제 마지막 방패이자 자식들에게 손 벌리지 않아도 된다는 제 자존심의 마지노선이었거든요.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분명 매달 연금 200만 원이 들어오는데도 통장 잔고는 마치 구멍난 독처럼 계속해서 줄어들었습니다. 지난달에는 자동차 타이어를 갈아야 했고 이번 달에는 아내의 치과 치료비로 150만 원이 뭉텅이로 빠져나갔습니다. 연금 200만 원에서 고정비 125만 원을 빼고 남은 단돈 75만 원으로는 이런 돌발 상황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죠. 여보, 1억 원이 9천만 원대로 내려가니까 마음이 너무 불안해. 우리 이거 절대 건드리지 말기로 했잖아. 아내의 목소리에는 물기 어린 불안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부부에게는 기이한 병이 생겼습니다. 통장에 현금이 있는데도 정작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처럼 살기 시작한 겁니다. 1억이라는 숫자를 지키기 위해 우리는 우리의 일상을 기꺼이 감옥으로 밀어넣었습니다. 가장 먼저 바뀐 건 마트를 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오후 9시 반. 대형마트의 신선식품 코너에 노란색 마감 할인 스티커가 붙기 시작하는 그 시간을 기다렸다가 집을 나섰습니다. 30% 할인, 50% 할인. 스티커 하나에 일희일비하며 유통기한이 임박한 고기와 채소를 장바구니에 담았습니다. 직장생활 35년 동안 단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가난의 기술을 1억 원을 가진 채 배우기 시작한 겁니다.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우리를 괴롭힌 건 돈의 부족함이 아니라 돈을 써서는 안 된다는 강박이었습니다. 그 강박이 극에 달했던 건 어느 비 내리는 금요일 밤이었습니다. 텔레비전 예능 프로그램에서 연예인들이 맛있게 치킨을 뜯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고소한 기름 냄새가 화면을 뚫고 나올 것만 같았죠. 아내가 입맛을 다시며 여보, 우리도 오랜만에 치킨 한 마리 먹을까? 라고 물었을 때 제 머릿속에는 배달앱의 가격표가 아닌 제 통장의 잔고 숫자가 먼저 떠올랐습니다. 치킨 한 마리의 배달비까지 하면 3만 원 가까이 하던데 그 돈이면 내일 마트 가서 돼지고기 한 근 사고 찌개거리 채소까지 다 살 수 있어. 그냥 집에 있는 만두나 구워 먹자. 제 말에 아내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서운함보다는 허탈함이 가득한 표정이었죠. 우리가 1억이나 있으면 뭐해? 치킨 한 마리 마음 편하게 못 시켜 먹는데. 아내는 그 말을 남기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혼자 남은 거실에서 텔레비전의 불빛만 번쩍이는데 가슴 속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요? 통장에 1억 원이 있고 매달 연금이 200만 원이나 들어오는 사람이 왜 2만 8천 원 때문에 아내 가슴에 대못을 박아야 했을까요? 생각처럼 쉽지 않았어요. 한 번 시작된 절약의 공포는 중독처럼 제 삶을 갉아먹었습니다. 여유를 위해 모아둔 1억 원이 이제는 제 목을 조르는 밧줄이 되어버린 겁니다. 돈이 있는데도 쓰지 못하고 굶주리는 삶.
이게 바로 시니어들이 가장 많이 걸린다는 이름 없는 빈곤의 병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저처럼 비상금이라는 명목하에 묶어둔 돈 때문에 현재의 행복을 포기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1억 원을 지키기 위해 아내와의 저녁 시간을 망치고 계시지는 않은지 말입니다. 나중에 알았는데요. 이 병의 가장 무서운 증상은 고립이었습니다. 주말에 아들 내외가 손주를 데리고 놀러 온다는 전화를 받으면 반가움보다 이번엔 외식비가 얼마나 나갈까라는 걱정이 먼저 앞섰습니다. 아버지, 이번 주말에 애들 데리고 갈게요. 오랜만에 저희가 맛있는 갈비 살게요. 아들이 그렇게 말해도 제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자식들이 돈을 낸다고 해도 결국 빈손으로 보낼 수는 없으니 손주 녀석들 용돈이라도 줘야 하잖아요. 5만원권 지출 한 장이 나갈 때마다 제 심장은 조여들었습니다. 결국 저는 아들에게 이번 주말엔 우리가 좀 바쁘니까 다음에 오너라라며 거짓말을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내에게는 친구 만나러 간다고 거짓말을 하고는 동네 공원 벤치에 앉아 시간을 때웠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저렇게 즐거워 보이는데 나는 왜 1억 원을 들고 이 추운 벤치에 앉아 있을까? 막상 해보니까요. 돈을 지키는 것보다 자존심을 지키는 게 수천 배는 더 힘들더라고요. 친구들에게도 연금 200만 원 받는다는 소리를 못했습니다. 다들 150만 원도 못 받는 사람이 수두룩한데 200만 원 받는 제가 살기 힘들다고 하면 배부른 소리라고 욕할 게 뻔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입을 닫았습니다. 돈이 있다는 사실이 오히려 저를 외톨이로 만들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괜찮았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물가가 좀 안정되고 생활비가 자리를 잡으면 괜찮아질 줄 알았죠. 하지만 세상은 제 기다림을 비웃기라도 하듯 더 가혹한 현실을 제 앞에 던져주었습니다. 순간 마음이 철렁했습니다. 그렇게 소중히 지키던 1억 원이 사실은 매년 그 가치가 썩어가고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을 때의 그 공포를 말입니다. 물가는 치솟고 화폐 가치는 떨어지는데 은행 통장에 묶어둔 제 1억 원은 마치 죽어가는 고목처럼 말라가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걸까요? 열심히 일했고 돈도 모았고 연금도 준비했는데 왜 저의 67살 인생은 치킨 한 마리에 온기도 느끼지 못하는 차가운 통계 숫자가 되어버린 걸까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기분 느껴보신 적 없으신가요? 열심히 살았는데 결과표를 받아보니 낙제점인 것 같은 그 기분 말입니다. 제 노후를 송두리째 뒤흔든 물가와 화폐 가치의 배신, 그리고 제가 왜 그토록 믿었던 1억 원을 당장 깨버려야 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퇴직 전에는 마트에 가서 10만 원어치 장을 보면 카트가 제법 묵직했습니다. 아내와 일주일 동안 고기도 굽고 찌개도 끓여 먹으며 풍족하게 보낼 수 있는 양이었죠. 그런데 은퇴 후 3년째 되는 올해 마트 계산대 앞에 선 저는 제 눈을 의심해야 했습니다. 분명히 카트 바닥이 훤히 보일 정도로 담은 게 없었거든요. 우유 한 통, 달걀 한 판, 두부 면모에 제철 과일 조금, 거기에 아침 대용으로 먹을 식빵 몇 봉지를 담았을 뿐인데 계산서에 찍힌 금액은 12만 5,700원이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6만 원이면 충분했을 장바구니가 이제는 10만 원을 훌쩍 넘겨버린 겁니다. 여보, 우리 고기도 안 담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나왔지? 아내의 당황 섞인 목소리에 저도 모르게 영수증을 훑어내려갔습니다. 대파 한 단에 4,000원, 사과 4알에 1만 5천원. 직장 다닐 때는 가격표도 제대로 안 보고 담았던 그 사소한 식재료들이 이제는 제 연금의 숨통을 조이는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연금 200만 원은 매년 물가 상승률에 맞춰 조금씩 오르긴 하지만 체감하는 물가는 그보다 훨씬 가파르게 치솟고 있었죠. 나라에서는 물가 상승률이 3%내 4%내 발표하지만 시장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물가는 20%는 좋게 오른 기분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제 연금이 줄어든 게 아니라 제 연금이 살 수 있는 물건의 양이 줄어든 것이었습니다. 매달 똑같이 들어오는 200만 원이라는 숫자에 속아 제 돈의 실제 가치가 녹아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했던 겁니다. 은퇴자들에게 가장 무서운 강도는 복면을 쓴 강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잠든 사이 우리가 가진 화폐의 가치를 소리 없이 훔쳐가는 인플레이션이라는 이름의 강도였죠. 5만 원짜리 지폐 한 장이 주는 무게감이 예전의 만 원짜리보다 못하게 느껴질 때 저는 비로소 노후의 진짜 공포를 마주했습니다. 통장에 고이 모셔둔 제 1억 원. 저는 이 돈이 10년 후에도 20년 후에도 저를 지켜줄 든든한 요새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밤 돋보기를 쓰고 은행 어플의 이자 명세를 들여다보다가 저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연 2%대 금리의 정기예금에 묶어둔 1억 원. 한 달에 붙는 이자는 이것저것 떼고 나면 약 15만 원 남짓이었습니다. 그 15만 원이면 아까 마트에서 본 장바구니 한 번 채우면 끝나는 돈이었죠. 그런데 말이에요. 제가 간과한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은행에서 주는 이자가 2%인데 밖에서 오르는 물가가 5%라면 제 1억 원은 가만히 앉아서 매년 300만 원씩 사라지고 있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숫자는 여전히 1억 원으로 찍혀 있지만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쌀가마니의 수는 매달 줄어들고 있었던 겁니다. 여보, 우리가 돈을 안 쓰고 통장에만 넣어두는 게 정답이 아닌 것 같아. 이러다가는 10년 뒤에 이 1억 원이 지금의 5천만 원 가치도 안 되면 어떡하지? 제 말에 아내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평생 저축이 미덕이라고 배우며 자란 세대입니다. 돈을 위험한 곳에 투자하는 건 도박이라 생각했고 은행에 넣어두는 것만이 유일한 선이라고 믿었죠. 하지만 노후의 화폐 가치 하락은 저축하는 사람을 가장 먼저 배신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통장의 1억 원은 마치 한여름 뙤약볕 아래 놓인 얼음 덩어리와 같았습니다. 아끼고 아껴서 안 쓰면 영원할 줄 알았는데 공기 중의 열기 즉 물가 상승이라는 열기 때문에 형체도 없이 녹아내리고 있었던 겁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나는 현금 1억 원이 있으니까 안전해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죄송하지만 그 현금이 은행에만 머물러 있다면 당신의 자산은 매일 조금씩 썩어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현금의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돈이 가지는 구매력이 핵심이라는 걸 저는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나중에 알았는데요.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건 단순한 경제 논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노인의 자존심이 깎여나가는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동네 뒷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길에 아내와 단골 칼국수 집에 들렀습니다. 퇴직 전에는 한 그릇에 5천 원 하던 칼국수였습니다. 부담 없이 들러 여기 2그릇 주세요라고 호기롭게 외치던 곳이었죠. 그런데 메뉴판의 가격표 위에 덧칠해진 숫자가 제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칼국수 9,000원. 불과 1년 사이에 2,000원이 올랐더군요. 2그릇이면 18,000원, 거기에 만두 한 접시라도 시키면 금세 3만 원이 되어버립니다. 아까 인트로에서 말씀드린 치킨 한 마리 가격과 맞먹는 수준이었죠. 여보, 그냥 집에 가서 국수 삶아 먹을까? 무슨 칼국수가 한 그릇에 9,000원이나 해? 아내의 제안이 고마우면서도 가슴 한구석이 미어터지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한 아내에게 9,000원짜리 칼국수 한 그릇 마음 편히 못 사주는 제 처지가 너무나 한심했거든요. 통장에 1억 원이 있으면 뭐합니까? 그 돈을 꺼내 쓰는 순간 9천만 원대로 앞자리가 바뀔까봐 무서워서 벌벌 떠는 제가 과연 부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직접 겪어본 사람만 할 수 있는 말인데요. 가난은 주머니가 비었을 때 오는 게 아니라 주머니에 돈이 있는데도 미래가 두려워 쓰지 못할 때 오더라고요. 물가는 저만 빼고 저 멀리 앞서 달려가고 있는데 저는 낡은 운동화 끈을 묶으며 그 뒤를 쫓아가느라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른 기분이었습니다.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물가가 오르니 아들 녀석들도 살기 팍팍해졌는지 예전처럼 용돈을 보내주거나 선물을 챙기는 일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오히려 손주 학원비가 올랐다며 은근히 한숨을 내쉬는 아들의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제 통장의 1억 원은 더 무거운 짐이 되었습니다. 솔직히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세상은 점점 화려해지고 물건값은 천정부지로 치솟는데 제 연금 200만 원은 마치 낡은 흑백 필름처럼 정지해 있는 느낌이었거든요. 여러분, 혹시 이런 서류나 고지서 때문에 당황하신 적 없으신가요? 분명 통장 숫자는 그대로인데 삶의 질은 반토막이 난 것 같은 기분 말입니다. 제가 이 돈이 있는데
가난해지는 병을 고치기 위해 어떤 선택을 했는지, 그리고 1억 원을 성역처럼 모시는 것이 왜 제 노후를 망치는 지름길이었는지 그 충격적인 반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만으론 부족했습니다. 단순히 아끼는 것만으로는 이 거대한 물가의 파도를 넘을 수 없다는 걸 깨달은 그 순간,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위험하고도 대담한 결정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통장 잔고 8,950만 원. 결국 올 것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퇴직할 때 1억 원을 채워 넣으며 절대로 깨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그 성벽의 앞자리가 드디어 팔로 내려앉은 겁니다. 아내와 함께 거실 소파에 앉아 스마트폰 화면에 뜬 그 숫자를 보는데 마치 우리 부부의 노후 수명이 10년은 단축된 것 같은 차가운 공포가 몰려왔습니다. 여보, 이제 어떡해? 1억 원이 깨지면 우리 진짜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아내의 목소리는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놈의 1억 원. 그 숫자가 도대체 뭐라고? 우리는 지난 3년 동안 그 숫자를 지키기 위해 영혼까지 갉아먹으며 살았습니다. 사실 8,950만 원도 작은 돈은 아닙니다. 웬만한 사람들에겐 큰 돈일 수도 있죠. 하지만 우리에게 그 앞자리의 변화는 단순한 금액의 감소가 아니라 인생의 안전판이 송두리째 빠져나가는 소리였습니다.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우리를 괴롭힌 건 돈이 줄어드는 속도가 아니라 그 돈을 마지막 보루라고 규정해버린 우리 자신의 생각이었습니다. 1억 원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매일 2,000원짜리 김밥 한 줄로 점심을 때우고 겨울에는 거실에서도 내복을 2겹씩 껴입으며 보일러 한 번 제대로 틀지 못했습니다. 통장에 돈은 있는데 우리 삶은 영락없는 빈민층의 그것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돈이 있는데 가난해지는 병의 실체입니다. 숫자에 집착하느라 현재의 삶을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리는 기이한 질병이죠. 숫자가 깎여나갈 때마다 제 수명도 같이 깎이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돈은 우리를 지켜주는 도구여야 하는데 어느새 우리는 그 돈을 모시는 종이 되어 있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운명은 꼭 우리가 가장 약해져 있을 때 잔인한 장난을 치더군요. 그날은 유난히 더운 한여름이었습니다. 부엌에서 갑자기 텅하는 기분 나쁜 소리가 들리더니 15년 된 냉장고가 숨을 거뒀습니다. 냉장고 안의 음식들은 무더위 속에 서서히 녹아내리고 있었고 아내는 당황해서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새 냉장고를 사려면 적어도 200만 원은 줘야 하는 상황. 저는 냉장고 뒷면을 뜯어보며 어떻게든 고쳐보려 했지만 기계는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여보, 그냥 하나 새로 사자. 15년 썼으면 오래 썼잖아. 음식 다 상하면 그게 더 큰 일이야. 아내의 말에 저는 버럭 화를 냈습니다. 지금 1억 원이 깨져서 앞자리가 팔자로 바뀌었는데 냉장고 살 돈이 어디 있어? 중고를 알아보든가 수리기사를 부르란 말이야. 사실 제가 화를 낸 건 아내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통장에 8,950만 원이나 있는데도 200만 원짜리 냉장고 하나. 마음 편히 못 사는 제 자신이 너무나 혐오스러워서였습니다. 돈이 있는데 가난하게 사는 이 비참한 현실이 폭발해버린 거죠. 제 고함에 아내는 앞치마에 손을 묻고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이렇게 살아야 해? 남들은 연금 200만 원에 1억 있으면 부자라고 하는데 왜 우리는 여름에 시원한 물 한 잔 마음 편히 못 마시고 이렇게 살아야 하냐고. 아내의 절규가 텅 빈 거실에 메아리 쳤습니다. 순간 마음이 철렁했습니다. 제가 지키려 했던 그 8,950만 원이라는 숫자가 과연 아내의 눈물보다 소중한 것이었을까요? 그 숫자를 지켜서 제가 얻는 건 무엇이었을까요? 죽을 때 그 숫자를 가슴에 품고 갈 것도 아닌데 저는 대체 무엇을 위해 이토록 처절하게 가난을 연기하고 있었던 걸까요? 생각처럼 쉽지 않았어요. 냉장고를 새로 사고 통장에서 다시 200만 원을 인출하던 날 제 손은 눈에 띄게 떨렸습니다. 이제 8,750만 원이네. 이제 진짜 끝이구나.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지배했습니다. 직접 겪어본 사람만 할 수 있는 말인데요. 시니어에게 현금 자산은 보험인 동시에 감옥이기도 합니다. 이 돈이 떨어지면 병원비는 어떡하지? 자식들에게 짐이 되면 어떡하지? 이런 막연한 공포가 우리를 감옥 안에 가두고 창살을 더 단단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그토록 아꼈던 그 1억 원은 사실 우리를 지켜주는 요새가 아니라 우리를 굶겨 죽이는 창고였습니다. 돈을 묶어두기만 하고 흐르게 하지 않으니 그 돈은 죽은 돈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연금 200만 원으로 고정비를 내고 남은 50만 원으로 생활하며 1억 원을 신주단지처럼 모시는 삶. 이것이 바로 노후를 무너뜨리는 가장 확실한 지름길이라는 걸 저는 그제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알았는데요. 진짜 부유한 노후는 통장에 쌓인 숫자가 많은 삶이 아니었습니다. 매달 내 주머니로 들어와서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현금의 흐름이 살아있는 삶이 진짜였습니다. 저는 1억 원이라는 고인물을 지키느라 매달 들어오는 200만 원이라는 강물을 썩게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여보, 우리 부부를 가난하게 만든 건 돈이 아니라 돈을 묶어둔 방식이었어. 그날 밤 저는 아내의 손을 잡고 이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는 1억 원을 가진 부자가 아니라 1억 원이라는 쇠사슬에 묶인 죄수였다는 사실을요. 이 쇠사슬을 끊어내지 않으면 우리는 1억 원을 그대로 남긴 채 굶어 죽을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들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기분 느껴보신 적 없으신가요? 자산은 좀 있는데 매달 쓸 돈이 없어서 자식들 눈치 보고 마트 할인 시간만 기다리는 그 기분 말입니다. 당신은 지금 1억 원을 가진 주입니까? 아니면 1억 원에 갇힌 노예입니까? 이제 제가 이 돈이 있는데 가난해지는 병을 고치기 위해 어떤 파격적인 선택을 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가 말렸고 자식들도 반대했던 그 선택. 하지만 그 선택만이 우리 부부를 이 차가운 숫자의 감옥에서 꺼내줄 유일한 열쇠였습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선택을 하려는 찰나 제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또 다른 거대한 장벽이 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과연 제 노후의 마지막 승부수는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추석 명절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집안에 사람 온기가 돌고 손주 녀석들이 거실을 뛰어다니는 소리가 들렸죠. 아내는 며칠 전부터 장을 봐서 정성껏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쳤습니다. 모처럼 왁자지껄한 분위기에 젖어 잠시나마 통장 잔고 8,750만 원의 공포를 잊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즐거움은 식사를 마치고 과일을 깎을 때쯤 끝이 났습니다. 아들 내외와 마주 앉아 차를 마시는데 아들 녀석의 표정이 평소답지 않게 어둡더군요. 몇 번인가 머뭇거리던 아들이 마침내 무거운 입술을 뗐습니다. 아버지, 실은 저희가 이번에 전세 만기가 돌아오는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8천만 원이나 올려달라고 하네요. 은행 대출도 이제 막혔고 도무지 답이 안 나와서요. 순간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제 머릿속에서는 아들의 안타까운 상황보다 제 통장에 꽂힌 8,750만 원이라는 숫자가 먼저 떠올랐습니다. 아들이 요구하는 금액과 제 전 재산이 거의 일치하는 기막힌 우연이었죠. 그래, 요새 집값이 무섭다더니 전세금도 많이 올랐구나. 근데 우리는 알다시피 연금으로 근근히 먹고 사는 처지라. 퇴직할 때 받은 건 병원비랑 생활비로 다 들어가고 이제 남은 게 거의 없다. 제 입에서 나온 말은 명백한 거짓말이었습니다. 아들의 절박한 눈빛을 외면한 채 저는 제 노후의 보루인 그 돈을 지키기 위해 비겁한 연극을 시작한 겁니다. 직접 겪어본 사람만 할 수 있는 말인데요. 자식에게 돈 없다고 거짓말할 때의 그 비참함은 굶주림보다 더 독하게 가슴을 후벼 팝니다. 마음이 철렁했습니다. 제 말을 들은 아들의 어깨가 눈에 띄게 처지는 걸 보면서도 저는 속으로 이 돈마저 주면 나는 진짜 길거리로 나앉는다라는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1억 원을 지키기 위해 아내에게 치킨 한 마리 못 사주던 그 독한 마음이 이제는 제 자식에게까지 칼날을 겨누고 있었던 겁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제 거짓말을 눈치챈 것인지 아니면 정말 서운했던 것인지 그날 이후 아들 내외의 발길이 뜸해졌습니다. 전화 한 통 없는 일상이 계속되자 아내는 매일 밤 한숨을 내쉬며 저를 원망하기 시작했죠. 여보, 우리가 그 돈 안 쓰고 죽으면 무슨 소용이야? 아들이 저렇게 힘들어하는데 5천만 원이라도 좀 보태주지 그랬어. 아내의 말에 저는 다시 버럭 화를 냈습니다. 당신은 세상 물정을 몰라도 너무 몰라. 우리가 그 돈 주면 나중에 아프거나 거동 불편해졌을 때
아들이 우리 책임질 것 같아? 요새 애들은 자기들 살기 바빠서 부모는 뒷전이야. 이 돈은 우리 목숨줄이라고. 솔직히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내가 왜 평생 키워온 자식을 의심하고 내 노후를 위해 자식의 고통을 외면해야 하는지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노인이 돈 없이 자식에게 짐이 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주변에서 수없이 봐온 잔혹한 현실이 저를 더 독하게 만들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제가 지키려 했던 건 1억 원이 아니라 버림받지 않을 권리였습니다. 돈이라도 쥐고 있어야 자식들이 가끔이라도 찾아올 것 같고 나중에 병원 신세를 져도 큰 소리 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 비겁한 믿음 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자식에게 미리 증여를 잘못했다가는 증여세 폭탄은 물론이고 나중에 기초연금 수급 자격에서 탈락하거나 건강보험료 산정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정보들이 제 머릿속을 복잡하게 어지럽혔습니다. 차라리 몰랐으면 좋았을 법률 지식들이 오히려 제 손을 꽁꽁 묶어버린 셈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선택의 기로에 서보신 적 없으신가요? 자식의 눈물을 닦아줄 것인가? 아니면 내 노후의 안전벨트를 꽉 조일 것인가? 이 지독한 이기심이 사실은 우리 시대 시니어들이 겪는 가장 흔한 비극이라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생각처럼 쉽지 않았어요. 자식에게 거짓말을 하고 지켜낸 8,750만 원이었지만 그 돈은 이제 제게 승전보가 아닌 저주가 되었습니다. 집안에는 침묵만 가득했고 아내와 저는 같은 소파에 앉아 있어도 서로 다른 곳을 보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았는데요. 돈을 묶어둔다는 건 단순히 경제적인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묶어버리고 썩게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아들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은 뒤로 명절에도 손주들의 재롱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1억 원을 지키려다 저는 할아버지라는 이름과 아버지라는 자존심을 통째로 잃어버린 겁니다. 아내 눈을 못 마주치겠더라고요. 밤늦게 주방에서 혼자 물을 마시다가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욕심만 가득 찬 노인이 서 있더군요. 통장에 돈은 있는데 마음은 사막처럼 말라 비틀어져 있었습니다. 그때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토록 무서워했던 노후 빈곤은 통장이 비었을 때 오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 마음 나눌 사람 한 명 남지 않았을 때 완성된다는 사실을 말이죠. 순간 마음이 철렁했습니다. 이대로 살다가 1억 원을 남기고 죽으면 아들이 제 무덤 앞에서 고마워할까요? 아니면 그렇게 돈 많으면서 왜 나 힘들 때 외면하셨냐며 원망의 침을 뱉을까요? 돈을 지키는 방식이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다는 확신이 드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 지독한 고립 속에서 제가 다시 한번 일어서려 할 때 제가 그토록 신뢰했던 금융 시스템과 국가 제도가 저를 향해 또 다른 공격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통장에 현금 1억 원을 가만히 놔두는 것 자체가 실제로는 매달 수십만 원의 손해를 합법적으로 강요받는 행위였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겁니다. 직접 겪어본 사람만 할 수 있는 말인데요. 무지가 용기인 시절은 지났습니다. 노후의 무지는 곧 죄악이고 그 죄값은 고스란히 제 자존심의 붕괴로 돌아왔습니다. 과연 저는 아들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제 노후를 무너뜨린 진짜 정체, 돈을 묶어둔 방식의 저주를 어떻게 풀어낼 수 있었을까요? 제가 1억 원을 헐어내어 어떻게 현금 흐름을 만들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견한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연계의 기막힌 비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진짜 해결책이 나옵니다. 자식에게 모진 소리를 하고 아들과의 연락마저 끊긴 지 석 달째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대로는 살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통장에 8,750만 원이 있는데도 집안은 적막강산이고 아내는 저를 유령 보듯 대하는 이 지옥 같은 일상을 끝내고 싶었죠. 저는 돋보기를 챙겨들고 평생 거래하던 주거래 은행의 자산관리 창구를 찾았습니다. 과장님, 제가 연금 200만 원에 현금 1억 원을 가지고 있는데 왜 매달 생활비가 모자라서 적자가 날까요? 건보료는 왜 30만 원 넘게 나오고 저는 왜 이렇게 가난하게 느껴지는 겁니까? 제 하소연을 묵묵히 듣던 젊은 과장은 제 통장 내역과 자산 현황을 한참이나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러더니 안경을 고쳤으며 아주 의외의 말을 꺼내더군요.
박기호 선생님, 선생님을 가난하게 만든 건 돈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선생님이 그토록 소중하게 지키신 그 1억 원, 그리고 아파트 한 채라는 자산이 선생님의 목을 죄고 있는 겁니다. 알고 보니 선생님은 자산의 경직성이라는 덫에 걸려 계신 거예요. 그 과장의 설명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제가 비상금이라며 은행 예금에 묶어둔 1억 원에서 발생하는 이자 소득, 그리고 국민연금과 개인연금 수령액이 합산되면서 제 연간 소득 인정액이 피부양자 자격 기준인 2천만 원을 아슬아슬하게 넘겨버렸다는 겁니다. 여기에 공시지가가 오른 아파트 재산 점수까지 더해지니 국가는 저를 충분히 자비로 건보료를 낼 수 있는 부자로 분류해버린 것이죠. 선생님, 통장에 든 1억 원은 지금 선생님에게 이자를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건보료 폭탄을 던지는 미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1억을 그냥 예금에 넣어두면 소득으로 잡히지만 이걸 현금 흐름으로 바꾸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직접 겪어본 사람만 할 수 있는 말인데요. 은행원이 조목조목 짚어주는 수치들 앞에서 저는 제가 얼마나 무식하게 돈을 지켜왔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괜찮은 줄 알았는데 제 무지가 매달 30만 원 넘는 돈을 허공에 뿌리고 있었다는 사실에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은행 과장은 저에게 주택연금과 즉시연금이라는 카드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선생님이 살고 계신 아파트를 담보로 주택연금을 신청하면 재산세 감면 혜택은 물론이고 매달 일정 금액의 현금이 추가로 들어온다는 것이었죠. 우리 부부를 가난하게 만든 건 돈이 아니라 돈을 묶어둔 방식이었습니다. 이 문장이 제 머릿속을 강하게 때렸습니다. 저는 1억 원을 덩어리로 지키는 데만 급급했습니다. 그 덩어리가 깨질까봐 무서워 벌벌 떨면서 정작 매달 쓸 수 있는 현금이 부족해 굶주리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이 1억 원의 일부를 연금형 자산으로 전환하거나 아파트를 활용해 매달 100만 원의 추가 소득을 만든다면 제 연금 200만 원은 온전히 제 생활비가 될 수 있었습니다. 과장님, 하지만 집을 담보로 잡히면 자식들에게 물려줄 게 없지 않나요? 제 질문에 과장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선생님, 지금 아드님과 사이가 어떠신가요? 선생님이 지금 행복하고 여유가 있어야 자식들도 마음 편히 찾아옵니다. 부모가 1억 원을 쥐고 굶주리며 자식 눈치 보는 것보다 매달 300만 원씩 넉넉하게 쓰면서 자식들에게 맛있는 밥 한 끼 사주시는 게 훨씬 남는 장사 아닐까요? 생각처럼 쉽지 않았어요. 평생 집은 자식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온 저에게 주택연금은 큰 도전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알았는데요. 주택연금을 받으면 건보료 산정 시 재산 가액에서 부채로 차감되는 효과도 있고 소득으로 잡히는 방식도 일반 근로소득과는 달라서 건보료 절감에도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요. 혹시 여러분도 저처럼 통장에 든 예금 때문에 건보료 폭탄 맞으신 적 없으신가요? 그 예금이 여러분의 노후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국가가 여러분의 주머니를 터는 근거가 되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저는 그날 상담을 통해 제 노후가 무너진 진짜 이유, 즉 자산의 동맥경화를 진단받았습니다. 상담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제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내일 당장 주택연금을 신청하고 통장에 1억 원 중 5천만 원은 아들에게 빌려주기로요. 물론 공짜로 주는 게 아니라 매달 이자 대신 손주들 얼굴 보여주는 조건을 걸고 효도 계약서라도 쓸 생각이었습니다. 막상 해보니까요. 결심만으로도 마음의 병이 절반은 나은 기분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내일 주택연금 신청하러 가자. 그리고 아들한테 전화해. 전세금 보태줄 테니 주말에 다 같이 오라고. 제 말에 아내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여보, 1억 깨지면 안 된다며? 우리 노후는 어떡하고? 저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를 가난하게 만든 건 그 1억이었어. 이제 그 돈에 묶여 살지 말자. 매달 들어오는 현금을 늘려서 당신 하고 싶은 거 하고 사고 싶은 거 사면서 살자. 그게 진짜 부자지. 통장 숫자 지키는 게 무슨 부자야? 나중에 알았는데요. 마음이 편해지니 세상이 달라 보이더라고요. 그날 밤 저는 다시 배달 앱을 켰습니다. 며칠 전 제 손을 떨게 했던 28,000원짜리 치킨.
이제는 결제 버튼을 누르는데 1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앞자리가 8로 바뀌든 5로 바뀌든 이제 저는 그 숫자의 노예가 아니었으니까요. 순간 마음이 철렁했습니다. 만약 제가 끝까지 고집을 피우며 그 1억 원을 지켰다면 저는 아마 아들과 영영 남남이 되고 아내와는 각방을 쓰며 고독하게 늙어갔을 겁니다. 돈의 액수보다 중요한 건 돈의 흐름이고 그 흐름이 멈추는 순간 노후는 무너진다는 진리를 67살이 되어서야 깨달았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제가 돈을 흐르게 하기 시작하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건보료는 조정되었고 끊겼던 아들의 전화벨이 다시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 아내의 얼굴에 3년 만에 처음으로 환한 미소가 돌아왔습니다. 직접 겪어본 사람만 할 수 있는 말인데요. 여러분,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장부를 다시 써보세요. 여러분을 지켜준다고 믿는 그 덩어리 돈이 혹시 여러분의 숨통을 조이는 밧줄은 아닌지 말입니다. 자, 이제 모든 것을 깨닫고 바꾼 뒤 우리 부부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리고 연금 200만 원으로도 충분히 우아하게 살 수 있는 진짜 비법에 대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장부, 그 결산의 시간을 함께 해주십시오. 일주일 뒤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현관문 도어락 번호를 누르는 경쾌한 소리와 함께 그토록 기다리던 손주 녀석들이 할아버지 를 외치며 거실로 뛰어들어와 뒤따라 들어오는 아들 내외의 얼굴에는 미안함과 고마움이 교차하는 복잡한 표정이 서려 있었죠. 저는 아들에게 5천만 원을 건네며 딱 한 가지만 약속했습니다. 이 돈은 내가 넣어주는 거 아니다. 손주들 얼굴 자주 보여주는 조건으로 미리 빌려주는 거야. 나중에 너희가 여유 생기면 갚아도 좋고 아니면 우리가 여행 가고 싶을 때 비행기 표나 끊어주렴. 제 말에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한참이나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그 손의 온기를 느끼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통장에 든 1억 원을 지키려고 자식에게 모진 소리를 하던 시절 제 집안에 가득했던 건 고독의 냄새뿐이었다는 사실을요. 막상 해보니까요. 돈을 헐어내는 게 생각보다 아깝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통장 앞자리가 3으로 줄어들었는데도 제 마음은 10억 원이라도 가진 것처럼 넉넉해졌거든요. 아내는 부엌에서 콧노래를 부르며 며느리와 함께 저녁 준비를 하고 거실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알았는데요. 시니어에게 최고의 자산은 통장 잔고가 아니라 내 곁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5천만 원은 제 자산의 절반이었지만 그 돈을 통해 제가 되찾은 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정의 평화였습니다. 직접 겪어본 사람만 할 수 있는 말인데요. 무덤까지 돈을 들고 갈 생각이 아니라면 살아있을 때 그 돈으로 사랑하는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게 가장 위대한 투자였습니다. 주택연금을 신청하고 첫 달 수령액이 들어오던 날을 잊지 못합니다. 국민연금과 개인연금 200만 원에 아파트를 담보로 받는 주택연금이 더해지니 매달 제 통장에 찍히는 현금 흐름은 이제 300만 원을 훌쩍 넘기게 되었습니다. 숫자 몇 개 바꿨을 뿐인데 삶의 질은 수직 상승했습니다. 가장 먼저 해결된 건 그 지긋지긋한 건강보험료였습니다. 주택연금을 신청하면 재산 가액에서 대출 잔액이 차감되어 재산 점수가 낮아지는 효과가 있었고 여기에 예금을 헐어 소득 합산액을 조절하니 건보료 고지서 금액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여보, 이제 28,000원짜리 치킨은커녕 호텔 뷔페도 갈 수 있겠어? 아내와 함께 다시 쓴 우리 집 가계부는 이제 더 이상 마이너스가 아니었습니다. 고정비 125만 원을 내고도 우리 부부에겐 170만 원이 넘는 가처분 소득이 남았습니다. 하루에 5만 원을 써도 돈이 남는 구조가 된 것이죠. 우리를 가난하게 만든 건 돈이 아니라 돈을 묶어둔 방식이었다는 사실을 매일 아침 통장을 보며 확인합니다. 이제 저는 마트 마감 시간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제일 싱싱한 과일을 고르고 아내가 좋아하는 고기 반찬을 망설임 없이 장바구니에 담습니다. 연금 200만 원이 스쳐 지나가는 숫자가 아니라 진짜 우리 부부의 입으로 들어가고 몸을 따뜻하게 하는 생명수가 된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통장에 든 현금은 언젠가는 바닥이 나지만 매달 들어오는 현금 흐름은 죽을 때까지 마르지 않는 샘물입니다. 시니어에게 필요한 건 한 덩이의 금덩어리가 아니라
끊이지 않고 흐르는 시냇물이라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돈 때문에 아내와 싸우고 자식을 의심하던 그 비참했던 순간들. 하지만 지금 제 창밖으로 보이는 세상은 그때보다 훨씬 밝고 따뜻합니다. 저는 이제 야간 경비직을 알아보거나 푼돈에 벌벌 떨지 않습니다. 대신 아내와 함께 구청에서 운영하는 댄스 교실에 나가고 한 달에 한 번은 가까운 교회로 드라이브를 나갑니다. 통장 잔고는 예전보다 줄었지만 제 인생의 장부는 그 어느 때보다 흑자입니다. 불안이라는 이자가 붙던 제 삶에 이제는 평온이라는 수익이 매일 쌓이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지금 1억 원이라는 숫자에 갇혀 정작 오늘 내가 누려야 할 햇살과 공기를 포기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여러분의 노후는 어떤 숫자로 기록되고 있나요? 오늘 제 고백이 여러분의 장부를 다시 쓰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식에게 물려줄 집 한 채보다 더 소중한 건 부모가 당당하고 행복하게 노후를 보내는 모습 그 자체라는 것을요. 그것이야말로 자식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입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치킨 한 마리에 자존심을 팔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아들 내 가족을 불러 오늘은 아버지가 쏜다 라고 외칩니다. 그 한마디에 담긴 가장의 무게와 행복, 그것이 제가 14억 원의 자산 가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67살의 진정한 성공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 사연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도 공유해 주십시오. 당신의 노후가 숫자의 감옥이 아닌 흐르는 강물처럼 평온해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다시 일어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번에는 더 현실적이고 뼈아픈 하지만 희망이 담긴 노후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평안한 밤 되십시오.